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엄혹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초대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함께 해 주셔서 이제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며 또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오며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바르고 번성하는 나라로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탁월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좋은 정치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사오니 이 민족으로 깨어서 온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20세기에 출간된 역사와 관련된 책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은 아놀드 토인비가 저술한 역사의 연구와 또 이에치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이 창조적 소수가 이 시대적 상황에 창조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사회의 다수가 그들을 따라서 온 전체가 일체화될 때에 문명이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창조적 소수가 일으킨 새로운 문명과 그 제도들이 우상화되고 그 창조적 소수가 그 창조성과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면 그 문명은 쇠퇴한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역사적 상황을 도전이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창조적 소수의 반응을, 창조적 소수의 대응을 그는 response, 반응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과 반응, 도전과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 이것이 바로 한 문명의 발흥과 그리고 쇠퇴의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것이 아놀드 토인비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적 소수가 그들이 만난 역사적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창조적 소수가 가지고 있는 삶과 우주에 대한 관점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삶을 어떻게 보는가? 우주 삼라만성을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역사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를 그렇게 아주
이 분별해서 아주 오랜 상고서부터 역사를 다 실증적으로 이 관점으로 실증해낸 책이 바로 역사의 연구입니다. 전부 다 12권인데요. 우리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저도 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봤을 따름입니다만은 전체적인 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에치 칸은 아놀드 토인비와 함께 다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에치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자면요, 역사가가 쓰는 게 그게 바로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좋은 말로 해서 과거 역사적 사건을 현재와 뭐 엮어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요, 역사 그 별거 아니야. 그냥 역사가가 자기의 관점대로 서술하면 그게 바로 역사야.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어. 이것이 바로 이에치 카의 역사관이었습니다. 이에치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그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세뇌를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서술하는 역사가 바로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역사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서 지금 미국의 그 모든 전통 가치를 다 헐어버리고요, CRT 이론까지, Critical Race Theory라고 부르죠. CRT까지 나왔습니다. CRT가 뭡니까? 인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모두가 다 백인 남자다. 그러므로 백인 남자들을 때려 엎어야 된다. 그게 CRT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 CRT의 타겟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트럼프죠. 트럼프 때려 엎으려고 이제 그런 CRT 이론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누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유색인종이죠. 그것도 흑인, 노예로 착취당해온 흑인이 이제는 미국의 역사를 주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그 대학가를 지식층을 갖다가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국경이 다 허물어지면서 이 백인이 만든 미국이라는, 백인 남자가 세운 이 미국이라는 나라, 다 이거는 역사의 오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을 갖다가 국경이라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냥 미국에 살고 싶은 사람 다 들어와. 너희들 들어오느라고 참 빈손으로 왔지. 우리가 돈 줄게. 그래서 이번에 불법 체류자들, 이번에 국경이 한번 느슨해졌다기보다는 국경이 그냥 없애버린 거죠. 국경이 없어지면서 들어온 남미의 불법 체류자들,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45만 달러씩 주는 법안을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미국 민주당의 이제 행동대원 되는 거죠. 때려 엎으라 그러면 때려 엎고, 이제 폭력 행사하라 그러면 폭력 행사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보는 겁니다. 자,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운명을 결정합니다. 조금 더 토인비 얘기를 하자면은요, 그 창조적 소수 혹은 문명이 만나는 이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챌린지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5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그 능력에 지나면 이게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러나 견딜 만한 그런 시련일 경우에 그것을 딛고 오히려 좋은 문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척박한 땅이에요. 기름진 땅에서 사는 좋은 문명이 나오지가 않았대요. 이 척박한 땅. 참 재밌는 거는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불렀던 고레스라는 사람이요. 그 페르시아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 고레스가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땅을 갖다가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고레스의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고원지대 척박한 땅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진 땅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삽시다. 이제 그랬을 때, 고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이게 국가라는 것은 언제나 강할 수만은 없다. 언젠가 우리의 힘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엎어버리고 우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원 땅에 있으면 이 척박한 땅에 있는 한 우리를 정복하러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를 정복해 봐야 그 척박한 땅을 차지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척박한 땅, 그 고원지대에 계속 머무를 것을 명령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탁월한 해안이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이주로 인한 새 땅, 이주로 인한 새로운 땅이 이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새로운 히브리 문명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미국인들이 정착한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개신교 크리스천들이 또 새로운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미국 문명은 인류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런 문화와는 아주 또 이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오직 가치를 위해서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주로 인한 새로운 땅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외부의 공격이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을 이룰 수 있는 도전이 된다.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킨 것은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문명을 이루어낸 게 이 대한민국이죠. 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가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방 세계와 자원도 없죠. 그리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래서 서방 세계와 우리는 무역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 삶의 터전을 만들어 온 겁니다. 이건 뭐 인류 역사에 정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일을 이 한민족이 이루어낸 겁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입 합계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내부 집단에 대한 압제가 있을 때에 거기서 새로운 또 문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부 집단에 대한 압제. 저는 북한에서 새로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계속해서 이민족의 통치를 받았죠. 중국 전체 역사를 볼 때 한족이 통치를 한 거는 전체 시간의 절반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상당한 시간 동안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지금 좀 큰 소리 좀 치고 있게 된 거예요. 참 기이한 겁니다. 중국 역사에 이렇게 한족이 강력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부 집단에 대한 이민족들이 내부적으로 압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한족들이 자기네들의 문명을 또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런 관점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도전이 없는 폴리네시아, 여기는 뭐 바다에 떠 있는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도전이 바깥에 외부에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키모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원벨트에 사는 그 유목민 사회는 여기서 몽골이요. 이런 데서는 문명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겁니다. 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문명이 교차하는 그 지정학적인 그런 문명과 문명이 교차하는 그 크로스로드가 있는데, 그 교차점이 있는데 거기가 언제나 전쟁터가 되었다. 이건 뭐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인류 역사에 세 곳의 크로스로드가 있는데 바로 첫째는 팔레스틴 땅이라는 겁니다. 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죠. 네. 유럽과 그다음에 이 동양이 만나는 땅, 이 팔레스틴 땅이 거기서 항상 전쟁이 쌓였는데 그 팔레스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아랄해 지역이 거기가 또 문명이 교차하는 교차점이었는데 거기도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문명이 다 전쟁터가 되면서 문명이 거기서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체가 되었어요, 완전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놀드 토인비가 꼽은 또 하나의 크로스로드가 바로 한반도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그리고 해양 세력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냉전 시대 때에 가장 첨예한 냉전의 현장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이 북한보다 상업시설이 작았기 때문에 가난하죠. 엄청 가난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때 가장 가난한 나라, 베스트 10에 들어갈 만큼 가난했던 게 남한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이 이 민주주의에 소속하게 된 남한이 이렇게 가난해 갖고는 공산주의와 싸울 수가 없으니까 미국께서 이제 이 남한을 좀 부유하게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원조도 해주고 또 남한에서 만든 물건들은 미국에 관세가 없이 그냥 쿼터제로 해가지고 어느 물량까지는 그냥 막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섬유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 만들어지면서는 이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했고요. 거기 우리 민족의 부지런함과 또 높은 교육열이 가미가 되면서 이제 지금 한국의 무기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수준까지 갔고요. 반도체 1등이 됐죠. 가전 1등이 됐죠. 조선 1등이 됐죠. 자동차는 2021년에 북미 최고의 자동차도 한국 자동차고요. 그렇게 선정된 자동차도 유럽 최고의 자동차로 선정된 차도 한국 차입니다. 이게 완전히 벤츠와 BMW와 아우디를 다 눌렀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다 눌렀어요. 이게 지금 한국은 아놀드 토인비가 분석한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그 도전에 대해서 반응을 아주 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문명의 발생과 성장을 이끄는 그 창조적 소수가 한번 성경에 나오는 걸 한번 보시죠. 모세와 그를 따르는 창조적 소수를 다수가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팔레스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또 다윗을 따르는 창조적 소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수가 처음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랐고 또 나머지 11지파도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국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창조적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또 유럽에서 다수가 그들을 따라가자 인류의 정신세계의 변화가 일어났고 인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조준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문명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크로스로드인 한반도에서 이제 그 한반도의 절반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제 세계의 흐름에 잘 반응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이 지금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의 영화, 드라마, 음식, 그리고 군사, 무기 기술까지요. 이게 지금 아주 세계에 큰 아주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고등훈련기를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 가져다가 자기네들의 파일럿을 키우는 훈련기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그 훈련기를 납품하겠다고 한 보잉사가 제대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야, 한국 거 그 비행기 좋잖아. 야, 그거 사다가 하자. 이런 지금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쪽에서 이 러시아 횡단 철도 시설이 너무나 낙후가 되어서 이거를 개선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상업성이 자꾸만 그걸 떨어지고 이 개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돈도 부족하고 또 운영 기술도 부족하고 그러자 이거 차라리 그거 잘하는 한국에 넘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한국의 운영권을 넘겨서 우리가 지금 돈도 받고 그리고 또 운영 이익도 나누고 그 다음에 한국은 그걸 잘 운영을 해서 또 한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러시아 온 국민들에게 다른 나라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을 때 한국이 무려 90%가 넘어요. 90%가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 온 국민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을 제일 좋게 생각한다. 호감도 1위 국가예요. 또 미국에서도 한국의 음식이니 뭐 K-팝이니 드라마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호감도를 지금 갖게 됐고요. 또 뉴욕 타임즈의 그 사장은 뭐 그냥 대놓고 일본이 이제 후진국 아니야 이러고 이제 일본을 갖다가 막 그냥 그냥 완전히 물을 먹이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에 대해서 반응을 아주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잘한 거죠. 지금 현재 역사적 상황은 그 반기독교 세계관이 지금 막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신앙관, 새로운 역사관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예수님이라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통치하는 땅에서 세례 요한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했으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현자로 그렇게 손꼽힐 수도 있었는데 그는 아주 반응을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죽이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죠. 그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아내로 삼은 헤로디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 헤로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여인이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예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아주 어려서부터 총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기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저 아리스토블루스가 장차 자기의 권력에 도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가 통치하는 땅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그래서 그냥 로마로 가버리는데요. 그때 로마에는 헤롯 대왕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이 거기서 말하자면 그 리에이정 오피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의 로비를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의 삼촌에게 가자 빌립이 자기에게 의탁하러 온 그 상처를 받은 헤로디아를 아내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분동왕이 되고 나서 원로원의 인준을 받고 또 원로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갔다가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빌립이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이복형 아리스토블루스의 딸 헤로디아가 얼굴이 반반해요. 그러니까는 그 헤로디아를 유혹해가지고 팔레스틴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누라를 삼는 거예요.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인류 역사상 이런 막장이 없죠.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헤롯의 가문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잘못된 반응을 보였으나 이제 그 역사적 상황, 다시 맞이하게 되는 역사적 상황에 아주 반응을 잘하는 두 개의 나라가 생깁니다. 그게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이스라엘과 같은 해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한 대한민국입니다. 역사적 상황에 반응을 아주 잘한 두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아주 가깝잖아요. 아주 가깝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그 창조적 소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 이승만 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정말 저는 거의 뭐 천재예요. 이건 뭐 어떻게 인류 역사에 이런 뛰어난 정치적, 외교적 천재가 또다시 나올까 하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천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아요. 서명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고집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하고 철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전쟁을 고집하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휴전협정을 우리가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멈추게 하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달라, 한미 동맹을 맺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은 미국이 워싱턴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들어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53년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조인식이 있고 양쪽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54년 11월 18일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휴전협정에 이승만 박사가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종전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미국과 유엔 사령관과 유엔 사령부는 곧 미군이죠. 유엔 사령부와 그리고 중공과 북한 김일성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당사자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줄 리가 없죠. 없습니다. 거기다가 북한도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 혹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북한은 계속해서 평화협정을 주장을 하고 종전선언을 주장했던 집단인데 이게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상한 그런 태도를 보일까? 지금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중국이 군대 갖고 와서 북한을 갖다가 점령해 버릴 때에 자기네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남한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중공군과 싸운다? 그런 일은 뭐 불가능하죠. 그 북한은 그냥 중국 완전히 속국이 아니라 완전히 그 신장 위구르처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자기네 못 참겠다는 겁니다. 중국 식민지는 될 수 없다는 게 지금 북한 통치자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종전선언이 되면 가장 신나는 나라는 중국이죠. 남한은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군 철수하게 되면 우리 안보만 불안해지죠. 그런데 왜 그렇게 종전선언에 목을 맸는지, 더군다나 교황까지 흔들어가면서 그 85인가 되는 그분이 노구를 이끌고 거기 갔다가 완전 코로나라도 걸리게 되면 그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캐톨릭 신자고 그렇게 그 캐톨릭 신자 캐톨릭 전 세계 캐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그렇게 위험으로 그냥 막 가시라고 그러는 게 그게 전 정말 도무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들에게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인슈타인이 죽은 다음에 그의 뇌가 기증이 되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그 UC 버클리,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의 해부학 교수인 마리안 다이아몬드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해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뇌는 다 차이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데, 그 하두부 정엽이라고 부르는 게 해부학적으로는 브로드만 39 영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브로드만 39 영역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이제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신경세포는 일의 신경세포와 열의 신경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신경교세포는 이 신경세포인 뉴런이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많이 쓰면, 생각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신경세포를 더 많이 지원해야 되니까 신경교세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쥐를 가지고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자 로렌스 바이그 박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쥐에게 장난감을 주고 미로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도록 유도된 쥐는 다른 쥐보다 뇌가 10%나 더 무거워지더라는 게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삶의 상황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내 삶을 바라보고 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지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뇌가 더 발달하는 거예요. 뇌가 더 발달합니다. 동물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뇌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뇌를 발달시켜야 됩니다. 이 반응, 이 도전에 대한 좋은 반응을 하기 위해서 정말 뇌를 많이 쓸 때에 뇌가 점점 더 발달이 돼가지고 좋은 개인의 성취, 그 다음에 집단의 그 능력, 민족과 국가가 더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고차원적으로요. 물질적으로 팽창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차원이 높은 곳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너무 무거우면은 문명이 그냥 거기서 압살이 돼버리고 만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길을 살아왔어요. 이 한민족이 지난 5,000년 동안 그 길을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그렇게 가난했던 민족에게 이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지정학적으로요. 토인비가 말한 바 인류 역사상 3대 크로스로드 가운데 하나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인류를 선도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민주화 운동을 우상화했다가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난 4년, 5년 동안 쇠퇴한 게 분명하잖아요. 빚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이게 쇠퇴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문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자기의 비행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비판을 듣고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내가 반성을 합니다. 나도 세례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현자로 손꼽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참으로 아주 정말 위대한, 역사적으로 위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참으로 아니면은 정말 가장 무능하고 그런 허접한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그런 우리가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운명이란 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호남 고속도로를 타면은요 광주로 내려갑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타면 그게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어느 고속도로를 탈 거냐? 어느 고속도로를 타든 나는 부산 간다. 어느 고속도로를 타든 나는 광주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미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데스티네이션은요.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서 내 인생에 우리 민족과 국가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나게 될 것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땅에 도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욕망과 그리고 물질을 따라가면은요, 쇠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넓음과 그리고 유여함과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동시대에 살았던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가문이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함으로 역사에서 가장 추한 집안 사람들로 남았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이 우리의 정신 문화가 되며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도전에 반응하여서 아름다운 번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여러분 항상 개혁이라는 게 리포메이션이라는 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리폼해가는 겁니다. 폼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5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숙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인의 삶과 또 나라가 또 기업이 직면하는 상황에 바르게 반응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